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듣기로 했는데요.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교수님 소개를 좀 길게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크린 쿼터 때나 그다음에 한미 FTA, 그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등 이슈에서 아마 자주 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이 장르를 달리하는 우리 애국가 문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을 이제 아마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이 주제 가지고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도 조그만 카페에 거기 우리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조그만 방을 차린 지 꽤 돼요. 벌써 5년 6년. 소수가 모여가지고 이 애국가 문제, 안익태 애국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또 깨른 탓에 원래 빨리 책을 냈어야 되는 건데 미루고 하다가 올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원래 원고는 작년 9월에 출판사에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으로 나오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셈이죠. 아, 그렇군요. 본인 소개를 좀 길게 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또 다른 주제로 확 넘어갔습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가 올 초에 나왔죠 책이 이제. 1월달에 나왔죠. 안익태 케이스. 네, 국가 상징에 대한 한 연구. 그렇죠. 네, 도서출판 3인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많이 사서 읽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책 얘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모셨거든요. 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좀 책이 많이 팔렸습니까? 이제 2세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이 종이책의 불황에 그나마 선방한 게 아닌가. 더 많이 팔려야 될 텐데요. 네. 이건 도서출판 3위.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많은 친일파들이 있고, 워낙에 또 이제 우리 교수님이 현실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지식인이시니까 관심 분야가 다양한데, 왜 안익태에 좀 집중을 하게 되셨는지, 이거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안익태에 관련된 자료들이 독일어 자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대전 전후해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련 자료들이 다 독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또 정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국가 상징 문제, 국기, 국가, 국호, 국화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가 상징, 내셔널 심볼에 대한 문제를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다가 또 제가 이제 덤으로 고전음악을 20대 때부터 들었으니까 30년 넘게.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죠. 원래 클래식을 좋아하셨군요. 대학 때부터 들었으니까 한 30년이 넘는 거죠. 그건 제가 미처 몰랐네요. 그럼 매일 듣다시피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악가들, 그다음에 그 작품들 이런 것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학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식도 좋아하시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현대 음악가들의 그런 어떤 자료도 독일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되셨고. 아니죠. 안익태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한 10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안익태의 친일이 관련되는 영상들이 출연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 뒤를 이어받아가서 이제 그 연구의 어떤 그 빈틈 혹은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원래는 음원, 소스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주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소스를 좀 찾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게
주요한 자료들이 지금도 독일 연방문서보관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음반 자료라든지 음원에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꽤 오랫동안. 근데 아직도 못 찾은 셈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잠시 두고 일단 수집된 자료를 우선 정리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책으로 묶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아까 국가 상징, 예. 내셔널 심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호는 이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죠. 예. 그리고 국기는 태극기이고. 태극기고. 국가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적 의미에서 국가는 우리나라에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습적, 관행적 의미에서의 국가 대행이죠. 예. 그래서 이걸 관련되는 현재의 그 규범, 법률이나 규범은 국민 의례에 관한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규정은 대통령 훈령이에요. 예. 그 말씀은 우리 법학계로 다 배우셨을 거라 보는데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이 조회 시간에 안익태 애국가 제창 시간에 이걸 거부했다. 했을 경우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진 국가, 그 노래는 없는 나라다. 없죠. 관행상으로 그렇게 대행으로 안익태 애국가를 지금까지 사용해 온 셈이죠. 하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전부인 국민들이 이제 우리의 국가는 애국가로 알고 있고 아니죠. 그 애국가의 작곡가는 안익태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지식이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90%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행한 경우죠. 하여간 엄밀히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진 국가는 없는 나라다. 없는 나라. 근데 관습적으로 안익태 애국가를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 일반 시민들이 안익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해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국기와는 달라요. 태극기는 국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기를 훼손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국가는 대통령 훈령 외에 어떤 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지키지 않아도 혹은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일반 사병이 군대에 가서 애국가 제창을 거부했다 할 때 이거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죠. 하여간 우리 많은 국민들은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를 애국지사로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애국지사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팟캐스트는 이제 친일파를 한 명씩 소환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선 애국가를 작곡한 훌륭한 애국지사인 안익태 선생이 왜 친일파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조금 안익태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한 어떤 프로필 같은 거를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1906년생이죠. 평양에서 태어났죠. 그다음에 평양에서 나서 꽤 괜찮은 그 중산층 이상의 집안에서 나서 평양 숭실을 다녔습니다. 지금 6년생인데 재미난 거는 그 숭실 동기나 그 같이 학교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리랑의 김산입니다. 김산이 1905년생이거든요. 리메이즈의 아리랑에 나오는 그 김산.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최소한 알 수 있는 그런 연배들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같이 3.1운동 때 독립시위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 자리에서 만났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김산은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가입하고 나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당시 전설처럼 님웨일제어에서 그 일대기가 복원돼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는 거고 반면에 안익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숭실 다니다가 제적되었다는 썰이 있는데 이거는 확인하기 좀 어렵고요. 아직은 어쨌든 일본 동경음악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다니다가 안익태의 제일 큰 형이 조선 총독부 외사과 촉탁이었어요. 외사과. 그래서 동경 유학을 갔다가 다시 또 미국에
네. 또 유학을 가는 당시 식민 시기에는 매우 드문 케이스 중에 한 명이죠. 일본 유학 후 곧장 또 이제 서양으로 유학을 가는. 갔다 미국 갔다가 다시 또 유럽으로 가고. 가는. 예. 지금으로도 참 드문 케이스. 엄청난 인텔리네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30년 경에 예. 그 이제 일본 유학을 동경음악원을 거쳐서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주로 교회 베이스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상항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에 있는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민 사회하고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본인이 식민지 출신의 청년으로서 뭐 그 아일랜드 민요에 붙인 우리 애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문제의식을 느꼈죠. 그러다가 한 5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공부를 더 하러 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애국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닉테 애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한국 환상곡이 그 시기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애국가 선율이 먼저 만들어지죠. 애국가 선율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이제 한 사악장의 주제로 쓰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코리안 판타지. 당시로 조선 환상곡이죠. 조선 환상곡. 네. 그게 만들어진 게 약 37년이고 애국가는 35년 연말이니까 뭐 36년이라 해도 되죠. 그러다가 38년에 드디어 이제 유럽 유학을 떠나는데 목적지는 헝가리 리스트마건의 부다페스트에 그 가던 과정에서 이제 더블린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38년에 더블린에서 코리아 판타지 초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환상곡 초연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2월 달에. 그러면 그때가 이제 38년이니까 그럼 최소한 1938년까지 아닉테는 그래도 애국 청년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하죠. 민족적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까지는. 이제 그러다가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그 리스트마건에 들어가서 졸탄 코다이 아마 음악 팬들은 모를 수가 없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헝가리를 대표하는 대단히 뭐 잘 알려져 있고 존경할 만한 음악가죠. 작품도 많고 동시에 당시 민족 음악가로서 졸탄 코다이가 당시 이게 동유럽 일대에 자기들 민요 수집을 하고 또 음악 교육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단히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 밑에서 사사를 받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졸탄 코다이.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일단 약간 뭐 공백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 41년 연말에 이제 드디어 베를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벌써 친일로 돌아선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리스트 음악원을 마쳤다는 의미가 좀 이상한데 그 있다가 거기서 이제 드디어 전문 지휘자로 프로 음악가로 데뷔를 하면서 뭐 데뷔は 38년에 더블린에서 했지만 그 사이 이제 친일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는 거. 이름도 이제 에키타이안으로. 그러니까 아닉테의 일본식 이름인 거죠. 그렇죠. 에키타이안. 일종의 자기 이름을 파자해서 영어로 에키타이안. 일본 이름으로 들리게 만든 거죠. 에키타이가 일본어로는 액체예요. 액체란 뜻입니까? 에키타이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41년 연말쯤에 베를린으로 가서 그때 접촉했던 인물이 에하라 고이치라고 하는 만주국 참사관입니다. 만주국 참사관. 공사관, 그러니까 주 베를린 만주국 공사관 참사관인 에하라 고이치와 접촉이 되어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건가요? 41년 연말부터 44년 4월 정도까지니까 꽤 되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된 게 그거죠. 이 에하라 고이치가 누구냐? 참사관이라면서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아닉테보다 한 10살 정도 위예요. 그리고 이 사람 동생이 동경음악원 출신이고 그리고 에하라 고이치 이 사람은 대단히 예술적 소양이 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고전음악을 매우 좋아한 모차르트나 뭐 리하트 슈트라우스도
특히 그거막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동시에 그 묘에리케라고 하는 독일 서정 시인이 있는데 네. 자주 독일 음악에 이제 곡을 붙여서 부른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서정 시인인데 이 사람 시를 최초로 일본어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몇 년 전에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대일본 제국의 유럽 첩보망의 독일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참사관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스파이였다. 스파이죠. 스파이로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 OSS 그 취조 자료에 이게 등장을 했는데 OSS면 그 CIA의 전신인가요? 그렇죠. 미 합참 직속의 정보부대죠. 거기에 그 나중에 전후에 이렇게 뭐 포로들 모아서 다 신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야라고이치는 독일 정책이었다. 이제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면은 OSS 자료가 뭐 아주 엉터리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그 엉터리일 수가 없죠. 그러면은 41년 말부터 44년까지 그러면 44년 4월 정도까지 그 집에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스파이 정책의 집에. 그러니까 이러되면 이 스토리가 이제부터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는 다시 또 말씀드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예를 들어서 일본 천황을 기리는 황기 2600년을 기리는 대대적인 행사를 일본이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유명한 작곡가들로부터 작품을 커미션을 주고 받아오고 해서 그중에 한 명이 슈트라우스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뭐 당시 독일의 그 구루죠. 구루 음악계.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히틀러도 함부로 못하는 그 정도 권위를 가진 슈트라우스가 그 작곡을 해요. 일본 천황을 2600년을 기리는. 그래서 그거를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42년 9월 18일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근데 그 중국에서 9.18 사변이라고 부르죠. 만주 사변. 만주 사변 이후에 이제 만주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만주국을 지휘하고 자기가 작곡을 하는 거죠. 이제 정리하자면 일본 황기 2600년 천황을 기리는 슈트라스의 작품을 지휘하고 본인은 에키타야는 또 동시에 만주국 건국 10주년 그 작품을 의뢰받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또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만주국이라는 게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괴뢰국가 아닙니까? 괴뢰국가죠. 그 건국의 10주년을 축하하는 그 곡과 지휘를 에키타이안 아닉테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명백한 친일행인 거죠. 더 재미난 거는 그 제가 원래 이 만주국 이게 사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작품에 분명히 방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음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찾아서 사실 꽤 오랫동안 헤맸는데 아직 못 찾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남아 있는 그 영상이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영상이 그 약 7분에 가까운 영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만주국의 그 당시 실황, 라이브 실황 마지막 사악장에 그걸 이제 일본 저기 독일에서 찍어 놓은 거죠. 7분짜리 영상을. 그게 이제 독일 문서 보고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여기도 들으시려면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저기 몇 년 전에 베를린에 가서 그걸 직접 제가 찍어 온 거죠. 근데 이 필름은 10여 년 전에 그 이제 제독 유학생 한 분이 그걸 리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한번 털고 또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아예 찍어 와 버렸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건 그러면 이 만주국하고 38년에 초연한 조선 환상국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만주 환상곡인가요? 그러면 제목이? 그렇죠. 만주 환상곡이 이제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만주 환상곡이 그 이른바 코리아 환타지. 그렇죠. 조선 환상곡이죠. 그거를 자기 표절했다는 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38년에 초연된 조선 환상곡에 악보도 없고 음원도 없습니다. 그게 악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만주국 악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남아있는 거 유일한 건 요 약 7분짜리 영상밖에 없는 거죠. 당시는 분명히 악보 있었죠. 왜냐하니까 이 필름을 보면은 뒤에 깔려 있는 게 악보거든요. 그 악보 없이 어떻게 연주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악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악보도 지금 현재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해방되고 나서 파쇄한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 38년 조선환상공연 우리나라 애국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직태 애국가가 사악장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그런데 만주국 그 환상곡의 사악장에는 이게 없어요. 아, 애국가 선율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코리아 판타지의 상당 부분 주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런데 에하라고이치가 아까 말씀드린 1950년, 51년에 아닉테하고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를 수필로 남긴 게 있어요. 아, 그 참사관이자 스파이였던 에하라고이치가 자서전 비슷하게 쓴 건가요? 뭐 아닉테 군의 추억 이런 후일담인 거죠. 그런 글이 있군요. 그걸 제가 찾은 거죠. 그걸 찾아서 이제 책에는 번역을 해뒀는데 거기 보면은 아닉테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만주곡을 작곡을 했고 거기에다 내가 가사를 넣었다. 그다음에 중국의 멜로디를 따서 또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추정컨대 추정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닉테 애국가가 있던 그 자리에 만주국 멜로디를 집어넣어서 만주국 환상곡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합리적 의심이네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 뒤에 스토리를 들어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닉테가 그걸 가지고 세일즈를 하죠. 투어를. 그러니까 추축국하고 점령국만 돌아요.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2차 대전 중인데 전쟁 중에 지금 다 전쟁 중에 일어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전황이 기울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막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때 아닉테가 44년에 파리에서 베토벤 축제를 하는데 매년 해요. 나치 지하의 파리인 그렇죠. 거죠. 왜냐하니까 4월 20일 날이 히틀러 생일입니다. 그때 그 주간에 항상 점령기 동안에 베토벤 축제를 해요. 거기서 아닉테가 44년에 가서 지휘를 해요. 그 뒤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44년 6월이거든요. 그 사이에 스페인으로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악보를 다 폐기해요. 폐기하고 이보합니다. 이보. 옮겨 적는 거죠. 옮겨 적으면서 뒷장에다가 아까 만주국 멜로디라 그런 부분을 그걸 빼고 따로 적어놔요. 그게 이른바 지금 남아있는 44년 본 코리아 판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뺐을까? 이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걸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거를 습작 노트, 습작 삼아 쓴 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뺀 상태에서 46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코리아 판타지를 또 초연을 해요. 초연을 2번 하는 거죠. 이번에 3악장짜리로. 그런 다음에 더 재미난 거는 이제 50년대 와서 전쟁이 끝나고 아닉테는 이제 마요카 섬에 그 B급 교향악단을 지휘하면서 사는 거죠. 숨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작곡한 애국가가 한국 전쟁을 이렇게 막 경과하고 혼란기에 국가처럼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에서 그러면서 코리아 판타지를 또 바꿉니다. 이제 애국가를 삽입합니까? 다시 넣어요. 넣었다 뺐다 하네요, 자꾸. 그리고 만주국 멜로디를 다시 집어넣어요. 만주국 멜로디를 집어넣는다고요? 그 두 번째 초연에서 뺐던 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대본이 없을 집어넣어요. 원래 만주국 여기 요 대목이 뭐냐? 만주국 10년을 찬양하고 이제 독일, 이태리, 일본이 서로 어깨 걸고 같이 싸워 나가자. 미래는 밝고 곧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에하라고 이제 쓴 대사의 내용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게 만주국 멜로디인데 이거를 이제 도망가면서 뺐다가 나중에 50년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대본 없이 연주를 본인이 직접 지휘한 코리아 판타지 들어보면 여기 대본이 없습니다. 가사가. 이거를 아닉테가 65년에 죽고 20주년 되는 1980년대 와서 아닉테 기념사 앞에서 다시 곡을 새로 만들어요. 새로 할 때 요 대목에
네. 우리가 지금 가사를 다시 붙여요. 예. 그 내용이 뭐 태극기, 뭐 영광이여 빛나라, 뭐 나의 사랑 한반도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멜로디는 만주국 환상국 멜로디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괴뢰국가, 일본 제국주의의 그 대륙 침략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가사를 빼고 대한민국 가사를 넣고 그렇죠. 멜로디는 그 만주국 그 10주년 기념 그 축하하는 그 멜로디에 그러니까 일종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게 한 거네요. 나의 사랑 한반도 이런 예, 내용들이 그때 떡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떡 붙어 가서 나옵니다. 한때는 거기에다가 만주국을 찬양하던 그 멜로디에 지금은 나의 사랑 한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이가 없네요. 이게 웬 해프닝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말씀드린 좀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 막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가 3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까지 오는 스토리를 뭐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막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정말 희대의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예술가가 그 자신의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 맞춰서 자신의 좀 그 출세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 넣다 뺐다를 계속 반복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래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1938년까지는 최소한 안익태가 어떤 애국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청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40년대 들어서서 친일의 길로 가게 됐을까? 그 과정에서 혹시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압박이라든가 혹은 너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하면 너 음악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록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안익태하고 같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공부했던 인류학자가 남긴 메모에 일기장에 일본어로 된 책이죠. 거기에 이제 안익태가 등장을 해요. 친구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꽤 명망 있는 일본인 양심적 일본인 학자예요. 돌아가신 꽤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일기에 보면은 뭐 안익태를 만나서 밥 먹은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일본 그때 당시 일본의 헝가리 대사관 쪽에서는 자국민 소개령을 내립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귀환령을 내리죠. 돌아가라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 어느 나라도 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당연히 에키타이 안에게 너도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안익태 에키타이한 입장에서 본다면 황당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유학하러 왔는데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 봐야 할 수 있는 건 없고 자칫한 뭐 징병이나 갈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조건에서 이제 상당히 그 대사관하고 신경전을 벌인 아주 nervous하다 그럴까요? 우리 영어로 아주 예민해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친구가 뭐 대사관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취조를 받았다든지 고문을 받았다든지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친일로 터닝할 때 그런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다 비슷한 시기예요. 그렇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친일로 전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측으로부터 혹은 다른 뭐 압박 혹은 협박 혹은 강박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발적이었던 거로 봅니다. 자발적 친일이었다. 근데 뭐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후의 행적에 특히나 그 이제 뭐 음악을 가지고 자기 표절하면서 그 이 부분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걸 봤을 때 그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모습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그 출세욕에 불타는 그래서 아마 좀 젊은 자발적이었던 청년이 식민지 출신의 젊은 청년이 전쟁이라고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잖아요. 잘만 하면 치고 들어가면은 유명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주 실패한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데 뭐 예하라고 있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 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하고 독일이 이제 1936년에 이제 문화협정을 체결해요. 그다음에 그 직전에는 안티 코민테른 협정이라 해가지고 코민테른 반공협정. 그러니까 소련에 반대하는. 근데 요러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특히 일본과 독일 사이의 문화 관계를 돈독히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도를 내기 시작해요.
그 뒤에 이제 군사협정, 군사동맹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독일협회라고 독일과 일본 협회, 예. 어소시에이션이죠. 처음에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친목 단체였어요. 독일인과 일본인 사이에 특히 유학하고 있었던. 근데 이게 나치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이게 완전 성격이 바뀝니다. 독일과 일본 사이의 어떤 군사 동맹을 문화적으로 백업해주는 예. 나치의 외곽 기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구가 한 역할이 뭐냐면 특히 그 독일 쪽에서는 일본의 뭐 음악가, 미술가, 작가 이런 여러 문화계 인물들을 초청해서 뭐 후원도 해주고 음악회도 열어주고 미술회도 전시도 열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도로 정치적인 역할로 바뀌는 거죠. 이 단체가 이 독일 협회가 아닉테의 음악 활동을 쭉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그 조건에서 전쟁 발발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아닉테 그걸 향유를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치의 전쟁 수행,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나사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일은 명백하게 출세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면모를 갖고 있던 한 젊은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한 친일이었다. 그리고 그 친일행의 가장 극명한 사례는 그 만주국 10주년 기념 그걸 축하하는 만주 환상곡. 그렇다면은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친일 행위가 있는 사람의 곡이 왜 애국가로 이렇게 쓰이게 됐을까요?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또 책에서 다 추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당시 베를린에 있었던 조선인들은 뭐 5명 될까요? 그리고 다 분야들이 달랐어요. 뭐 최근에 말모이 이런 데서 유명해진 이공노 선생도 베를린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장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장면 전 총리의 막내 동생이죠. 또 이 사람도 나치 때 그 발사체 요즘 유행하는 VT 로켓이죠. 그 개발에 간접적으로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나치 그 로켓 개발에. 그다음에 그 박영인이라고 하는 아닉테 못지않게 유명한 무용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베를린에 있었어요. 근데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아닉테 연주에 가서 뭘 더욱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의 5명도 안 되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아닉테가 이 사이에 이 완전히 44년까지 뭘 했는지는 완전히 뻥 비어버린 거예요. 그런 조건에서 아닉테 국가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주고 그를 지원했던 후원했던 단체가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미주 독립단체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닉테 그 애국가 멜로디를 계속 보급을 해왔고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이 멜로디를 국내에 집어넣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아닉테 그 독일에서의 활동은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임시정부조차 1941년 아닉테가 베를린으로 가는 그 해에 아닉테 애국가의 사용을 인준해줘요. 그걸 대한인 국민회가 이거를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걸 아일랜드 그 민요 멜로디 대신에 이걸 쓰려고 하니까 허가해달라. 하니까 뭐 김구 선생이 지도했던 당시 중경 임시정부에서 뭐 해라. 고 한 게 4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런 조건에서 이제 해방 이후에 쭉 추적을 해보면 이제 주로 그 45년 연말부터 연말에 처음 이제 아닉테 애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걸 이화여대 합창단에서 공연을 불렀다. 특히 그 서북 출신 청년 학생들을 모인 자리에서 이런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멜로디는 뭐 여러 루트도 조금씩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그 악보는 국내에. 그렇지만 그게 전혀 애국가 그냥 애국가죠 말 그대로. 애국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대는 뭐 10몇 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애국적 내용을 부른 노래가 뭐 30몇 개였고 그건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닌데. 그래 주로 이제 서북 출신들,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망을 타고 왜냐하면 그 강한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닉테 국가는 심지어 뭐 찬송가라고 당시 해방 국면에서는 해방 공간에서는 특히 이쪽에 진보 진영에서는 아닉테 국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핵심적인 내용 이건 찬송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민족의 새로운 비전을 담냐. 그게 핵심적인
그 비판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이래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가 이게 진보 진영도 나름대로 자기들 노래가 있었죠. 당연히 뭐 광복의 노래. 그때 제일 두드러진 활약을 한 사람이 김순단 씨입니다. 그 아나운서 김세원 씨의 아버지 되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미군정의 그 수배를 받아 다 월북해 버려요. 그렇죠. 예. 공간이 비어버린 거예요. 예, 예. 그 공간에서 48년 단독 정부가 설 때 외국에도 우리가 뭐 우리 국가를 어쨌든 보내야 되니까 네. 녹음된 거를 예. 그래 외교 관계가 성립할 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재헌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요. 국가 문제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이왕 쓰고 있는 안익태 국가 있으니 이걸 본격적인 정식 국가로 하자. 뭐 이제 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기각돼 버려요. 왜? 이유는 통일될 때까지 만들지 말고. 아, 지금 분단 상태니까 네, 정식 국가 그 노래를 만들기엔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론이죠. 가지 말고 그대로 가자. 예. 그래서 그냥 국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근데 당시 행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보내야 되니까 그럼 이걸 녹음해서 보내고 국가 대용으로 쓰기 시작해버린 거죠. 예. 행사 때. 예. 그러면서 이것이 50년대, 60년대 특히 그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하고 맞물리면서 애국가가 아주 공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일단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가 상징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게 철저했으니까. 국민교육 헌장하고 예. 그럴 때 애국가 사절까지 무조건 외워야 되고 못 외우면 학생들은 집에도 안 보내줬어요. 저도 다 외웁니다. 예. 집에 가려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예. 안익태와 이승만하고의 관계는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서북 출신 아닙니까? 이제 평양 개신교도고. 네. 예. 또 안익태는 그 당시까지 이제 기독교 스페인어로 있으면서 9.1달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50년대에 가서 개종을 하는데 그래서 55년에 참 이승만 생일 축하 공연을 하러 우리나라에 처음 귀국했을 때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있다가 그때 문득 애국지사가 돼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까? 그러면 그 행적에 대해서 안익태 행적에 대해서 전혀. 특히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 그다음에 우리 역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전쟁을 겪었잖아요. 웬만한 자료들은 다 없었다 봐야죠. 그리고 소식도 두절돼 있었고. 그러다가 해방 직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익태 군이 신문에 등장합니다. 한 몇 줄이 바르셀로나에서 살아있다더라. 뉴스가 처음 등장해요. 그 정도죠. 그 정도.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완벽히 두절된 상태에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익태가 이승만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본인 노래가 애국가로 쓰인 거 한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남아있는 기록의 첫 번째 기록 안익태 이승만 그 서한철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를 주미 대사관에 문화 참사관을 시켜달라는 청탁이었어요. 청탁부터 하네요, 일단. 청탁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이 거절합니다. 왜? 돈이 없다, 달러가 없다 우리가. 그런 자리도 없고 물어보니 자리도 없고 우선 돈이 없다 우리가.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제 55년에 문화원장 받으러 이제 한국에 처음 오고 그때 이제 애국지사로서 막 김포공항에서부터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애국지사가 왔다고.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진짜. 그러다가 또 이제 한 5년 있다 이승만 85회 생일을 하러 또 와요. 근데 그 사이에 수도 없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특히 제일 많이 한 게 그겁니다. 코리아 판타지를 나는 이제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승만 받고 또 아래쪽에다 야, 좀 알아봐라 하면 또 결국 결론 달러가 없다. 돈이 없다. 또 좀 있으면 코리아 판타지 영화로 만들겠다. 뭔가 자꾸 부탁을 하네요. 제가 계속. 그래서 그때 심지어 그 영화로 만들겠다는 굉장히 구체화됐어요. 그 당시엔 또 영화를 또 많이 조금 이렇게 그 정권 홍보 수단으로 쓰던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주연 배우 섭외까지 했는데 그게 그 남주 이런 말 요즘 남자 친구 록 허드슨입니다. 록 허드슨이요?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화 이제 조금 이제 그 처음에 코리아 판타지 영화를 하는 건데 이제 그때는 좀 바뀌죠.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 미군 조종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인데 다시 음악은 안익태가 맡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헐리우드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결국은 다 엎어져요. 그런 일화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출세지향적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네요, 진짜. 아주 강한 출세 요구. 아주 강한 출세. 그건 왜냐니까 아까 그 이제 독일 협회에 있는 각 지부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닉테 아키타야는 음악회를 이제 어레인지를 하는데 거기 있는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이 아닉테가 자기가 비엔나 필하모니를 지휘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베를린 필 아니면 비엔나 필이거든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지금도. 예. 근데 베를린 필은 어쨌든 특별 시즌에 여름에 휴가철에 잠시 하는 그 임시 시즌에 지휘를 한번 해요.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엔나 필하모니는 못 하거든요. 비엔나에서 공연해요. 그렇지만 비엔나 필은 지휘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심지어 거기 독일 친구들이 오스트리아 친구들이 뭐야 이 사람은 계속 딴 데 관심이 없고 이거에 굉장히 큰 집착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비엔나에서 그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자기 이 만주국 환상곡하고 베토벤 9번 합창하고 같이 올리게 해달라. 한 무대에. 그러면은 당시에 비엔나에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베토벤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컴필레이션이 정말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 말고 그냥 일본 주제로만 하자. 그래서 다이얼바스 그렇게 공연하는데 그게 43년입니다. 2월 달이니까 그때 일본의 기원절, 일본의 건국절 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꿈, 베토벤 합창과 자기 만주국을 같이 무대에 올려온 이 꿈과 이 시도들이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고 그때 이제 국제음악제를 서울에서 해요. 그때 드디어 이번에는 코리아 판타지하고 베토벤 9번이 올라갑니다. 같이. 무대에 600명 가까이가 올라가요. 그때 비엔나에서 못다 이룬 꿈을 나치 때 못한 꿈을 박정희 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처음 밝힌 거죠. 이 어처구니 없음에 대해서. 만주 군관학교 출신 대통령이 이제 만주 환상곡을 딱 올린 거네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만주국 환상곡 대신에 코리아 환상곡이 들어가고 베토벤 9번의 이제 합창이 또 같이 올라가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현대 대한민국의 그런 그 모순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든 걸 까마득히 모르고 당시 우리나라 음악계에 60년대 박정희 때 친일파가 주류 아닙니까? 근데 이 친일파 입장에서 볼 때 아니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갑자기 애국지사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월드스타처럼 하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겪습니다. 국내파, 친일파하고 갑자기 애국지사가 되어서 등장한 해외파, 안익태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정권이 미뤄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제음악제를 2번 하고 세 번째 때는 엎어지는 거죠.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에 안익태가 그걸 다 오거나이저를 했는데 국제음악 그 인들을 초청하는 작업들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안익태 애국가는 불가리아 표절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처음 나오던 거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안익태의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안익태 케이스에서 안익태의 어떤 친나치 행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사 동맹이었고 전쟁 전시였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래서 독일 협회를 말씀드린 거죠. 독일 협회라고 하는 게 그저 어떤 친선 문화단체가 아니라 나치의 전쟁 수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고 나치 외무성하고 리벤트롭이 당시 그 외무장관이었는데 리벤트롭하고 동시에 괴벨스의 선전성이 돈을 대주는 그런 독일과 일본 사이의 군사동맹을 문화적으로 백업해주기 위해서 만든 활동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 단체가 그 아닉테이 베를린 시절에 그 서포트해주는 핵심 중에 하나였죠. 예. 근데 이런 독일 협회는 당시에 우리나라 서울에도 있었어요. 독일 협회. 예.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어. 경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단체가 다시 말해서 독일 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33년 이후에 나치화 이제 과정을 겪고 그 뒤에 이제 일본과 독일 사이의 어떤 그 문화 협력 사업, 문화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의 문화 사업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44년 이제 45년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 나치가 망할 때까지 존속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매개고리 중에 하나인 거죠. 나치와 아닉테를 이어주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국가가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관습적으로 계속 지금 아닉테 애국가를 국가 공식 행사에서도 쓰고 있고 뭐 각급 뭐 어떤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 할 때 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아닉테 친일 행적을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쓰는 거지만, 우리가 애국지사로 오해했을 때는. 근데 10여 년 전부터 이런 친일 행적이 밝혀졌고 지금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그럼 애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게 참 만만치 않은 문제죠. 왜냐하니까 이제 아닉테의 행적을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마항쟁 그때 저도 고등학생이었는데 부마항쟁 때도 처음에 모을 때는 애국가 불렀죠. 광주 때도 불렀고 유월항쟁 때도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지금 우리가 저기 이번에 파리에 노란 조끼 시위할 때 그 축 비디오 보면요. 그 사람들 처음 모일 때 라 마르세이에스 불러요. 자기들 애국가죠. 그거 부르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광주라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같이 시위대들 혹은 마지막 도청에서 사수하는 시민군들도 그 애국가 부르잖아요. 그 화면으로 다 나와 있죠. 그래 보면은 몰랐을 때 우리가 불렀던 그 애국가의 추억은 뭐 진보건 보수건 관계없이 우리의 또 역사적 기억으로 분명히 우리 이제 각인돼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계속 모른 척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비용도 싸게 들고. 사실 모른 척하면은 제일 속 편하죠. 그렇죠. 모른 척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 왔잖아요. 또 실제로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만 10년 전부터 알면서도 모른 척했잖아요,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 정부 기관들은 계속 모른 척하고 있어요, 계속. 못 들은 척. 왜냐하면 이거 건들기만 하면. 뭐 국론 분열이 어떠니 저떠니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저기 야당 일가에서는 뭐 사소한 결함을 가지고 결점을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소한 결함입니까? 그게 사소하다. 그게 어떻게 사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찌됐건 관습적으로 국가의 노래로 쓰고 있는 그 곡을 창작한 사람이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민족을 반역한 그런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소한 결함이 될 수가 있죠? 친일 부역에다가 나치 부역까지. 뭐 그분들이 보기엔 사소한 문제인데 그걸 자꾸 흠을 잡고 그러냐 이렇게 그 답변을 해요. 그래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 쪽에서는 어쨌든 모른 척하는 게 제일 비용이 제일 싸고 사회적 비용도 싸고 자기들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도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하냐? 언제까지? 정의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 정의. 그렇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약간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처럼. 아 그렇습니까? 집단도 그런 거죠. 저도 좀 즐겁게 살고 싶은데. 좀 모른 척하면은 당장은 잊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래 살 건지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제는. 그렇죠. 물어보고 또 우리 후대들한테 특히 우리처럼 전 세계를 통틀어 과거사 청산, 특히 그 부역자 청산에 완벽히 실패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완벽히 실패했죠. 완벽히. 당시 유럽 같은 경우에 나치에 점령되었던 그 유럽 8개국 거기다 프랑스가 합치면 9개 나라가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거기 그 나치 부역자들 청산할 때 뭐 그야말로 가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혹 수준이지만 만약에 안익태가 나치에 협력했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이건 뭐 독일에서도 연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곡을 국가로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프랑스에서 당시 나치 부역자 청산할 때 여러 가지 뭐 좀 과도한 면도 있었지만 이 정도 안익태 정도의 이 정도 역할을 했으면 이건 사형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민족적 자존심을 제대로 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유의 일이 있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뭐 60년입니까? 2000년대까지 40년, 그 60년 동안 몰랐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그런데 이젠 알지 않냐. 알고서도 계속 그럴 건지 이제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가 되고 있잖아요. 상처가 되고 있고 이젠 이 상처가 저는 우려되는 게 이제 결국 혐오로 갈 거라는 거죠. 혐오. 그리고 혐오 다음에 또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노골적인 갈등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정치권이나 정부 쪽에서 조금 책임 있는 자세를 이제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전까지 잘 몰랐을 때는 뭐 그래 그럽시다 하고 했는데 그러려면 여기다 뭐 답을 해야 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해야죠. 진짜 그런지. 당시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필름이 있는데 봐라. 이게 누구냐 이 등장한 인물이 할 때 이런 거를 이거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독일의 연방문서보관소는 지금 인터넷 접속이 다 돼요. 그런데 상당 부분의 양은 그 제3제국 나치 때 문서들은 디지털라이즈 돼 있어요. 상당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디지털라이즈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서를 찾으려면 직접 가야 됩니다. 베를린에. 신청하면은 몇 달 있다 오라 그래요. 몇 달 기다려. 그래 가서 하루 보고 또 반납했다가 뭐 이래서 그래 저 같은 경우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카페에 다 그대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독일어가 돼가지고 좀 읽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예를 들어 개인이 제 개인 돈으로 개인 시간으로 순전히 자기 주도하에 이렇게 해온 셈인데 이걸 예를 들어 공식 외교 루트로 그 자료 독일에 하면 일도 안 해요. 거기에도 파일도 다 나와 있고 페이지 수 다 나와 있고 그냥 그거 우리 좀 복사해 주라. 뭐가 문제예요? 돈이 뭐가 들어 이게? 제 혼자 수도 다 복사해 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공론화의 장으로 좀 나와야겠네요, 진짜로. 그리고 정부가 이거는 국가 상징을 관리하는 거는 안행부 소관이에요. 그게 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뭐 안익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익태가 어떤 행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주국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었다는 게 그 당시의 역사, 지금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백한 친일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친일 행위를 한 예술가가 만든 걸 우리가 국가로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익태 뭐가 문제냐? 또 아까 우리 일부 정당에서야 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왜 트집을 잡냐는 그 이야기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다 인정을 해가지고 김구 선생조차도 안익태 애국가를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안익태가 그 임시정부가 41년 12월 10일자로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진주만 폭격 직후에 그게 그 선전포고문 읽어보면 그 외구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외구들에 싸울 거라는 것이 나오면서 동시에 추축국 독일, 그다음에 만주국, 그다음에 너 남경의 괴뢰정부, 그건 우리 인정치 않는다. 적이란 이야기죠. 말하자면은 만주국은 당시 임시정부의 적국이에요. 뭐고 상식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한 걸 그것도 심지어 자기가 만든 코리아 판타지, 조선 판타지를 자기 표절해 가면서까지
만든 이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걸 또 뭐 입 딱 씻고 모른 척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코리아 판타지 연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나오는 그게 그때 그 멜로디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예. 만죽에 들어가 있었던 멜로디가 예. 나의 사랑 한반도 이런 대사를 붙여서 원래는 만주국을 찬양하는 예. 예.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아이러니라 불러야 돼요? 뭐라 불러야 돼 이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좀 마무리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배신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임시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불러낸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예. 오늘 이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끝에 저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애국가를 부를 때 올드랭사인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아니, 이 문제가 임진택 선생께서는 이 아리랑에다가 다시 또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예. 뭐 그렇게 하자는 운동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직접 들어보면 처음엔 에이 하다가 임진택 선생이요? 예. 그 막상 들어보면 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여튼 저는 이 애국가 문제가 이제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서 어떤 시민들의 합의가 이렇게 모아질 때까지 올드랭사인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부르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대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예. 오늘 참 진짜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 이혜영 교수님께서 정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처구니가 없죠. 예. 오늘 어떻게 하여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와주셨는데요. 네. 혹시 그 안익태 케이스 쓰실 때 친일 인명 사전도 좀 많이 참고가 되셨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니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깔아놓은 이 인프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또 국가가 원래 했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민간이 나서서 결국 이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자체도 엄청난 어떤 지적 인프라로 이제 뭐 상당부 또 데이터베이스 돼 있고 그리고 상당한 또 연구 역량들이 또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혹시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울 따릅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모실 테니까 시간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